반갑습니다. 졸업배낭 역사 담당 한상범입니다. 우리 고대 역사 지금 네 번째 강좌죠. 첫 번째 고대 국가의 특징 했고, 두 번째 4세기 백제 전성기 했고, 5세기 고구려 전성기 세 번째 강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6세기 신라 전성기죠. 신라 전성기. 신라 전성기 가기 전에 5세기 고구려 전성기 한번 되뇌어보고 이제 6세기로 넘어갈까 하는데, 5세기는 고구려 전성기로서 두 명의 왕을 기억해야 된댔죠. 첫 번째가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 만주 대부분 지역을 차지했다. 신라를 도와서 신라에 쳐들어온 왜군을 격퇴시켰다. 호명그릇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장수왕이죠. 장수왕의 업적은 남진 정책을 추진해서 평양으로 수도 옮기고 한강 차지했다. 충주 고구려비. 그리고 이 장수왕은요, 충주 고구려비 뿐만 아니고 비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6m짜리 어마어마하게 큰 비석인데, 광개토 대왕릉비를 만든 게 장수왕이죠.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의 업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6m짜리 엄청나게 큰 비석을 세운 겁니다. 이게 5세기 고구려 전성기였죠. 이때 나머지 두 나라, 남쪽에 있는 백제 신라는 뭘 했냐? 편을 먹었다. 나제 동맹. 백제 같은 경우는 한강을 빼앗기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구나 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6세기, 이제 신라가 전성기를 누리게 됐는데, 4세기 백제 전성기 때는 근초광 한 사람이었고요. 5세기 고구려 전성기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두 사람이었죠. 자, 6세기 신라는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물론 전성기를 이끈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진흥왕이라고. 그런데 이 6세기 중반 끝무렵, 중후반에 진흥왕이 영토 확장을 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주는 시기가 6세기 초반부터 있거든요. 그러면 5세기 때까지는 신라라는 나라가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왜? 불교를 받아들였거나 율령을 반포한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많이 미약했던 나라가 신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게 6세기거든요. 자, 6세기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신라의 왕은 세 사람. 첫 번째 6세기 초반에 지증왕이라고 있습니다. 지증왕. 두 번째 6세기 중반에 법풍왕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6세기 중후반 진흥왕입니다.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한번 가볍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은 우리가 지금 신라의 왕 지증왕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사실은 신라라는 나라 이름이요, 이 지증왕 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증왕 전에는 신라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냐면은 사로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후대 학자들이 편의상 신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실은 사로국인데 이것을 신라로 바꾼 사람이 지증왕이고요. 그리고 왕 명칭도 4세기 후반에 뇌물 마립간이라고 했죠. 뇌물왕이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마립간이라는 용어가 사용 그대로 됩니다. 그러다가 6세기 초반에 지증왕이 들어서면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거죠. 왕호를 사용한 거죠. 지증왕. 그리고 지증왕은 우리 대중가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대중가요에도 등장하는 왕인데, 말 그대로 울릉도랑 독도를 우리 신라 영토로 편입시킨 사람이 지증왕입니다. 우산국 정벌 이렇게 부르죠. 이사부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울릉도, 독도, 우산국을 우리 신라 영토로 만들었던 게 지증왕입니다. 지증왕의 업적 유명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법풍왕으로 내려갑니다. 법풍왕의 법자가 불법 법자예요.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면 불교를 이제 국가 공인시킨 게 법풍왕입니다. 법풍왕의 업적은 일단은 두 가지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불교를 국가 공인했다는 소리예요.
사실 신라라는 나라는 고구려에 의해서 불교가 한 100년 전에 신라 법흥왕 전에 이미 불교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신라 영토에 들어왔는데 귀족들의 반발에 의해서 불교가 국가 공인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죠. 그 2차 돈의 희생으로 불교를 국가 공인시킨 게 법흥왕 때입니다. 그래놓고 뭘 하냐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거죠.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 율령반포죠. 그러면 법흥왕의 업적을 보시면요.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어요. 뭐 했단 이야기입니까? 나라 체제를 다진 거죠. 중앙 집권적 체제를 확립시킨 게 법흥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금강가야 532년에 금강가야를 신라 영토로 만들기도 했다. 뭐 이런 업적들이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공인, 율령 반포. 나라 체제를 다져 놓았으니까 이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 영토 확장하겠죠. 누가? 진흥왕입니다. 6세기 중후반에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이죠. 자, 진흥왕의 업적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한강 상류를 진출했다. 뭐 또는 남한강 진출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단양적 선비라는 게 있어요. 중부지방 진출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 한국사 책을 보시겠죠. 남한강 진출, 그다음에 중부지방 진출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비석이 하나 있거든요. 충청북도 단양에 단양적성비라는 비석은 신라 진흥왕이 중부지방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신라는 수도가 경주거든요. 맞죠? 경주, 금성이라고 불렀는데 경상도에 국한된 아주 조만한 나라가 중부지방까지 진출했답니다. 그래서 비석으로 남겼는데 그것을 단양적선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요. 한강을 차지했다라는 업적이 나와요. 한강 차지. 사실 이 한강 차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신라 진흥왕이 있을 때요. 신라 진흥왕이 있을 때 백제에는 성왕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5세기 때 이 두 나라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해서 동맹을 맺었고 있었죠. 동맹 체결, 나제 동맹. 그 동맹 관계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100년 이상. 그래서 신라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은 동맹 관계예요. 이 둘이가 힘을 합쳐서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를 몰아낸 겁니다. 몰아낼 때 한강 상류는 신라가 차지하고 한강 하류는 백제가 차지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고구려를 밀어낸 거죠. 그런데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에게 배신을 한 겁니다. 한강 하류를 차지하고 있던 백제를 몰아내고 한강 전체를 다 차지했던 게 신라 진흥왕이에요. 그러면서 한강 차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비석을 세우는데 그게 북한산비입니다. 우리가 보통 순수비라고도 하죠. 순수비. 순찰하고 세운 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순수비는 많죠. 나중에 함경도 진출과 관련 있는 순수비도 있고 가야정복과 관련 있는 순수비도 있고 비석이 너무 많으면 정리하기 힘드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 남한강 진출, 중부지방 점령과 관련 있는 단양적선비, 한강 전체를 다 차지했다. 북한산비 이렇게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흥왕이 없죠.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겠죠. 전부 다. 고구려 영토였던 함경도까지 진출했어요. 함경도까지. 쭉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올라가 있죠. 고구려 영토까지 진출했다. 너무 기뻐가지고 황초령비, 마울령비 이런 비석까지 세웠던 게 진흥왕입니다. 그리고 백제랑 신라 사이에 존재했던 나라가 있었죠. 사실 이 가야는 초반에는 신라 백제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철이 엄청 풍부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흐지부지 돼버려서 금강가야는 신라 법흥왕한테 멸망을 하고
끝까지 이제 살아있던 대가야, 우리 경북 고령이죠. 대가야를 신라 진흥왕이 흡수해버리면서 가야 영토를 전부 다 신라로 만들었던 게 진흥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보시면요. 일단 정복활동 활발히 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복활동을 활발히 하는 과정에서 신라 진흥왕은요. 통일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신라가 통일을 하려면 강력한 부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청소년 단체였던 화랑도를 다시 국가적 조직, 군대식 조직으로 개편을 시켜서 강력한 부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화랑도를 바탕으로 나중에 신라 진흥왕 이후에 이제 문무왕, 태종 무열왕부터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라 진흥왕이 없죠. 영토 확장하고 화랑도를 개편했구나. 요게 6세기 신라 전성기 때 이야기입니다. 좀 많죠?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자, 진안강대에서 4세기 백제 전성기 때 백제만 정리한 게 아니죠. 나머지 두 나라 뭐 했는지 정리했었고 5세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6세기도 마찬가지겠죠. 신라 전성기를 살펴봤어요. 그럼 나머지 두 나라 뭐 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고구려랑 백제입니다. 그런데 백제는 조금 언급이 됐었어요. 신라 진흥왕의 업적에서. 뭐냐면 신라 진흥왕이 있을 때 백제와 신라는 동맹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백제의 왕이 누구였냐면 성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성왕. 이 성왕은 업적이 대단한 왕인데 업적이 많아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백제의 성왕이라는 왕이 있을 때 백제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웅진이었습니다. 웅진. 충남 공주죠. 그런데 이 성왕이 보니까요. 우리 백제가 다시 한번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웅진은 좁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옆으로 옮깁니다. 지금의 충남 부연대 사비성으로 천도했던 게 성왕이고요. 그리고 분위기 쇄신, 분위기를 한번 확 바꿔보고자 수도도 옮겼지만 국호, 나라 이름도 바꿔요. 백제를 남부여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라 진흥왕과 동맹관계에서 고구려 몰아내고 한강을 차지했었죠. 하지만 바로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유역에서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충청북도의 옥천이라는 곳이죠. 관산성으로 이제 공격을 하러 간 겁니다. 신라 진흥왕을 공격하러 간 거죠. 근데 여기서 안타깝게 전사하면서 성왕의 업적은 끝이 나는 겁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게 전사 죽임을 당하는 게 성왕입니다. 이게 이제 백제 이야기고요. 그럼 고구려는 정말 간단해요. 고구려는 6세기가 되면요. 왕권이 점점 무너집니다. 왕권이 점점 무너지면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저것끼리 막 연합을 해서 정치하는 시기가 나타났거든요. 귀족 연합 정치라고 표현하는데 귀족 연합 정치에 의해서 왕권이 약해졌다까지만 정리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6세기 신라 전성기 때 고구려 뭐 했는데? 이러면 귀족 연합 정치로 왕권이 무너졌던 시기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는 겁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 특히 6세기 지금 좀 내용이 많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6세기 신라 전성기 하면 세 사람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지증왕. 지증왕의 업적들, 뭐 우상국 정복, 그 다음에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신라라는 명칭을 만들었구나. 법흥왕, 불교공인, 율령반포. 이거를 발판 삼아서 진흥왕이 영토 확장을 하죠. 다양적 성비, 북한산 순수비, 하랑도 개편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복활동을 활발히 했구나. 그러면 이 시기 때 백제는 뭐 했는데? 이러시면 성왕이 백제 부활을 꿈꾸고 수도를 사비로 옮기기도 하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기도 했죠. 그러나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한강을 다시 뺏겼다가 관상선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제 전사하는 게 성왕입니다. 고구려는요. 기존 연합 정치로 왕권이 무너지는 시기구나. 요게
6세기 신라 전성기 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4세기 백제 전성기, 5세기 고구려 전성기, 6세기 신라 전성기까지 쭉 듣다 보면요. 또는 책을 보시다 보면요. 머릿속에 왕 거리실 겁니다. 왕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왕들 중에서 근데 이 왕들보다 더 많은 왕들이 있죠. 고구려는요. 700년 역사 동안에 28명의 왕이 있었고요. 백제도 700년의 역사가 있는데 31명의 왕이 존재를 했었고 신라 같은 경우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56명의 왕이 존재를 했었다는 겁니다. 신라 끝까지 이제 통일신라 이후에 망할 때까지 그 왕들 중에서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이제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강좌에서 이제 시대 흐름을 잡을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왕들만 추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왕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지 한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세기 신라 전성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7세기 삼국통일입니다. 7세기 삼국통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